안녕하십니까. 금일 신제도화 보험사 자본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삼성생명 RM팀장 고상희 상무입니다. 오늘은 킥스 도입 이후에 보험사 자본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목차는 기존의 RBC 하에 우리가 지급 여력을 어떻게 보험사가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킥스가 도입이 되면 지급 여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BC와 지급 여력 관리인데요. 그동안 보험사는 그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RBC 제도 하에서 주로 채권 평가 손익의 RBC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채권 재분류를 좀 활용을 해왔습니다. 주로 금리 하락기에 만기 보유를 매도 가능으로 좀 재분류하면서 채권 평가액을 통해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은 상승하거나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게 금리가 상승 기조로 바뀌면서 RBC 비율이 급락하는 이런 영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킥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모든 채권이 다 시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재분류는 무의미한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이를 통한 지급 여력 비율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17년과 18년에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발행했던 17년, 18년에 발행했던 기존의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에 콜옵션이 도래하면서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나 또는 내년 킥스가 도입이 되면서 자본에 대한 부담 때문에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하다 보니 최근에 다시 재차 발행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하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를 하면서 발행금리도 많이 높아져서 향후에 금리가 하락하든지 했을 때 보험사의 장기적인 많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RBC 그 지급 여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뭐 채권 재분류나 또는 그 자본성 증권 발행 외에 장기채 매입을 통한 금리 리스크 축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러한 금리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장기채를 굉장히 많이 사다 보니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0년 이상 되는 채권의 거의 대부분을 보험사가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채 매입이 많아지면서 특히 저금리기에 장기채 확대에 따라서 낮은 투자 수익률로 고정이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평가손에 의한 자본 감소로 RBC 하락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러한 그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 RBC 제도 하에서 지급 여력 비율 관리를 위해서 이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대책들을 실행을 했는데 그러한 관리 대책이 오히려 지금 고금리 상황,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 되면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RBC 비율 하락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다 보니 보험사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면서 PBR이 금융권 내에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저평가가 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주가도 2014년 이후 주가를 보면 금융권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킥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서 보험사의 지급 여력 관리 방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스 같은 경우는 RBC 대비 부채가 시가평가가 되고 그리고
리스크 측정 대상이나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기 때문에 RBC에 비해서는 가용자본이나 요구자본 모두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본관리의 중요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부채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부채 구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본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오히려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당기 손익이 지급 여력 비율에 주로 반영이 되는 구조에서 이제는 보유 계약의 효율이나 신계약의 수익성 등 미래의 캐시플로우 효과가 보험 시가에 즉시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보유 계약의 효율 관리라든지 또는 신계약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구자본도 신규 리스크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금리 리스크가 실질적인 자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킥스에서는 금리 리스크가 실질적인 자본 변동을 반영 가능하게 됨으로써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ALM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킥스가 도입이 되면 외형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업계의 킥스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금년 1분기 기준으로 RBC 비율이 약 209%, 업계 평균이 209% 정도 되는데 최근의 금리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킥스 비율이 이것보다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높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전망만 할 뿐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오른쪽 박스에 나와 있듯이 보험사 간의 킥스 비율의 차별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보유 계약에 역마진 계약이 많이 있는 회사와 또는 역마진이 적은 회사 간에는 유불리가 발생을 할 거고요. 또한 신계약을 팔고 있는 신계약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또는 보유계약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수익성이 낮은 저축성 위주로 갖고 있는 회사와 또는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위주로 갖고 있는 회사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ALM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ALM이 잘 돼 있는 회사와 ALM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회사 간에도 유불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킥스 하에서 지급 여력 관리를 위해서 먼저 상품 운용은 수익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리스크와 수익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즉 신계약의 장래 CSM이 극대화되는, 즉 매출 중심에서 상품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의 수익성 중심으로 장래 이익이 CSM이 높은 상품 중심으로 경쟁이 좀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래 이익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 마진이 높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장래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를 하고 또 효율 관리를 통해서 장래의 수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당장의 가격 부분보다는 오히려 효율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RBC는 판매 초기에 보장성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RBC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준 반면에 저축성은 마이너스 영향이 작았습니다. 반면에 킥스에서는 장래 캐시플로우가 일시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장래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이 킥스에는 훨씬 더 높은 플러스 효과를 준다라는 부분들을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정 적용과 효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미래에 대한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효율이 예상보다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서 부채가 증가하게, 시가평가한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킥스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 낙관적인 가정을 쓰거나 효율이 악화가 되면 그 가정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해서 단기 손익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 악화되는 걸로 연결이 되고, 이 가정이 악화가 되면 미래에 수입보험료가 줄어든다든지 미래에 예상되는 지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미래의 시가 부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져서 킥스 비율 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그 보험 계약의 효율에 따라서 킥스 비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영상 자본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ALM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재 장기채나 이런 부분으로 ALM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발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낮은 수익률로 고정화될 우려로 인해서 장기채 매입만으로 ALM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재정 확대로 국채 발행량이 급증을 했지만, 향후에 이 국채 발행량이 급증한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한 보험사의 장기 국채에 대한 초과 수요로 장단기 국고채 수익률 역전 현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왼쪽 표에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국채 발행량과 거의 보험회사의 장기채 순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정도로 보험회사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고, 특히 그 장기채와 그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이 지금까지 통산으로는 약 10% 내지 20% 정도 역전이 됐는데, 22년도 금년도는 보면 거의 1년 내내 역전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M 관리를 only 그 장기 국채 매입으로만은 해결을 할 수 없고, 장기채 현물 매입 외에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파생 상품 활용을 확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보험업계는 파생 상품을 활용한 해지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자산 대비 파생 상품 비율이 50% 이상 되는 회사들이 많고, 특히 유럽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파생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리 리스크 해지를 위해 파생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IRS의 액면 금액이 이 IFRS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금리 파생 상품 국내 시장도 보험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채 선도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상태고, 국채 선물이나 IRS도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보험사가 활용 가능한 장기에 대한 국채 선물과 IRS는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부채에 대한 구조 변경을 위해서 공동 재보험이 일부 회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회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공동 재보험은 제보사에 재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 계약의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20년에 도입이 됐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는 거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공동 재보험을 통해서 재보험사로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이전하는 이런 형태가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이를 ALM 관점에서 보면 보험사가 채권과 부채를 매칭해 놓은 부분들을 사실 부채를 재보험으로 매칭하는 또 다른 ALM의 형태다라고 효과를 이해하시면, 이게 공동 재보험도 활성화가 돼야 보험사의 ALM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공동 재보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일본에서 공동 재보험이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일본 공동 재보험 누적 적립금이 55조에서 94조로 증가를 했는데요. 일본 다이치 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사이에
약 10조 이상의 공동 재보험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들로는 사실 ALM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고금리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ALM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계약 재매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약자에게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제공을 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도 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정책 당국 주도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을 했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는 안 들어와 있고 최근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재매입의 개요는 결국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보험사에 다시 되파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는 이 경우에 기존에 해약할 때에 비한 해지 환급금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고객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고요. 나라마다 도입된 상황이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이 부분들이 운영됐던 사례는 벨기에나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는 감독 당국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 당국이 강제적으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했던 사례인데요.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약 4년치 이자 정도, 준비금의 4년치 이자 정도 또는 해지환급금의 10 내지 25%를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고객에게 그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계약 재매입을 했던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해서 보험의 그 부채의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ALM 관리를 파생상품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장기채 현물 매입에 장기 파생상품도 시장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채 선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국채 선도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규모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래 상대방 위험에 노출돼 있고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 국채 선물은 장내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10년까지만 도입되어 보험사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30년 선물 등이 도입이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ALM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실제 미국이나 독일은 30년짜리 그 국채 선물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는 거래량도 굉장히 작고 또 10년까지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채 선물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현 회계 제도상 지금 IFRS나 킥스나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할 때 국채 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를 베이스로 쓴 할인율을 갖고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데 반해서 저희가 지금 국채 선물이 없다 보니 파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IRS로 해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해지 목적으로 IRS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와 IRS 금리 간의 베이시스 차이로 인해서 손익 변동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변액 쪽에서 노출이 되어 있지만 이게 IFRS가 시행이 되고 킥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들의 노출도가 좀 더 그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지 목적으로 운영하는 IRS의 경우에는 국채 금리와 베이시스 그 차이에 의한 베이시스 손익 변동을 좀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계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리스크는 기간별로 보면 이게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그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의해서 지금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다이나믹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과 엮어서 같이 좀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업계가 협회나 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는 국내와는 큰 상관은 없는데 국내는 거의 대부분 환해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은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한때 환해질을 많이 안 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때 이 환으로 인한 손익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서 손익의 변동성을 줄여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국내에도 그 IRS의 베이시스 손익 변동에 대해서는 좀 회계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LM을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파생 상품 거래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을 활용해야 되니까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외 처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시율을 계산을 할 때 그 회사의 자산이익률을 베이스로 공시율을 계산을 하는데 현재 회사 자산이익률 계산을 할 때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포함이 되는데 그 해지를 하는 대상이 되는 자산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액 보증 부분에서는 이미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 있는데요. 변액 보증과 같은 맥락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 배당이나 주주 배당 부분에서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재보험과 계약 재매입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동재보험이 현행 제도는 20년에 도입이 돼 있지만 공동재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이 비례재보험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공동재보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비례재보험의 의미가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보사랑 얘기를 해보면 제보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어떤 판단이 좀 가미될 수 있는 공시율이라든지 또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묶어서 재보험을 받아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재보험사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들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하나를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품 자체가 단순한 금리 고정형 상품도 있지만 뭐 보증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변동형 상품이라든지 또는 유배당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공동 재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독원 주관으로 지난달부터 감독원 주관으로 이 공동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TF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기준들이 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킥스에 대비한 공동 재보험 활용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재매입은 좀 조속한 제도 도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고객 보호 조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고객 보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고객과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를 해서 이 충분한 고객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고객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운용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좀 업계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서 그 킥스가 들어오더라도 보험사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통해서 고객의 자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